은행에 10억이 있는데 편의점 도시락도 아까워하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건 심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더 놀라운 건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졌는데 왜 쓸 수가 없는 걸까요? 지갑을 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카드를 긁을 때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 오늘은 그들이 왜 돈 쓰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지 그 뿌리 깊은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돈에 대한 공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첫 월급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어린 시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형성되거든요.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거 살 돈 없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주 반복됐는지 생각해보세요. 한두 번 듣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몇 년 동안 듣게 되면 아이의 뇌는 이걸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돈을 쓴다는 건 위험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기세는 나가고 집세도 밀리지 않았고 밥상은 차려졌지만 공기 중에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던 거죠. 돈이라는 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부모님들이 밤늦게 나누는 대화, 우편물이 도착할 때마다 나타나는 긴장된 표정, 카드 청구서를 보며 한숨 쉬는 모습을 아이들은 다 봤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는 이해 못해도 그 감정만큼은 온전히 흡수했던 겁니다. 돈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혼을 목격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였거든요.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본 아이들은 평생 이 공식을 기억합니다. 돈 문제는 관계를 파괴하고 안정을 앗아간다는 걸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돈을 쓸 때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 올라오는 겁니다. 수학여행비나 운동화 같은 걸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 느꼈던 죄책감도 평생 남습니다. 부모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 한숨소리, 그래 또는 안 돼라고 말하기 전에 침묵,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아이들은 배우게 되거든요. 뭔가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을 준다는 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경제 상황보다 분위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집은 중산층이었고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거든요. 엄마가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하나씩 빼는 모습, 아빠가 외식하자는 말에 집에서 먹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답하는 순간들, 이런 작은 장면 하나하나가 아이의 무의식에 새겨지는 겁니다. 돈은 항상 부족하고 조심해야 하고 절대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성인이 되어서 충분히 여유가 생겨도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인한테 돈을 쓰는 게 여전히 불편하고 마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부모님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돈 아껴야 해, 낭비하면 안 돼, 만약을 위해 저축해야 해 같은 말들도 뇌에 각일됩니다. 아이들은 돈을 벌기도 전에 돈 걱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떤 집에서는 아예 아이를 재정대화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가계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인지 알아? 네가 그거 사달라고 하면 우리 저축 계획이 망가져 같은 말들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재정 불안을 본인의 책임으로 내면화하게 됐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재정적 트라우마는 성인이 된 후의 소비 패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실제 가난을 경험한 사람보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더 극단적인 저축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가난은 구체적인 경험이지만 두려움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거든요. 언제든 가난해질 수 있어 라는 불안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형성된 패턴은 나중에 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탄탄한 저축,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어도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숫자상으론 괜찮다고 말해주지만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축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고 현금을 쌓아두는 건 안전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충분히 가진 사람들도 지갑을 열 때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돈은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하는 대상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대리 트라우마죠. 본인은 직접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도 부모나 조부모 세대가 겪은 고난을 듣고 자란 경우입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우리 때는 라면도 못 먹고 살았어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마치 본인도 그 경험을 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대 간 전달되는 재정 불안은 때로는 직접 경험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학습된 행동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전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인간은 본래 식량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던 환경에서 진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자원을 아끼고 미리 계획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거죠. 그 본능은 DNA에 새겨져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굶어 죽을 걱정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의 뇌는 여전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프로그래밍돼 있는 겁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돈을 쓸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실제로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겹친다는 거예요. 특히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이 반응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말 그대로 돈을 쓰는 게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반대로 저축을 할 때는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되는 메커니즘과 비슷해요. 저축 그 자체가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큰 여유 자금이 있고 보험도 충분하고 차도 완납했는데도 뭔가 업그레이드하는 걸 극도로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낮아도 돈을 쓴다는 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편하게 은퇴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가기를 망설이고 새 휴대폰 사는 걸 고민하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뇌는 아무리 작은 지출도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이런 성향은 유전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위험 회피 성향이 강했다면 자녀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은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서 수십억 원을 모았어요. 집 대출금도 완납했고 자녀들 교육도 다 마쳤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여유롭게 은퇴해서 즐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고 옷은 10년 넘은 걸 입었고 휴가는 평생 몇 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좀 쓰면서 살아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본인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 나중에 뭐가 생길지 모르잖아. 라고 말했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70대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엄청난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 돈을 쓰며 즐길 시간은 단 한 번도 갖지 못한 채로요. 이런 위험 회피 성향은 일상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득도 괜찮고 투자 포트폴리오도 큰데 사소한 것조차 돈 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요. 남들이 보기엔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본인들은 그냥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뇌는 손실을 피하는데 집중하지 스릴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2배에서 3배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심스러운 성향은 더 깊은 욕구와 연결됩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이죠. 뇌가 항상 위험을 경계하도록 설정돼 있으면 안정성과 루틴이 필수처럼 느껴집니다. 저축한 한 푼 한 푼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얻는 작은 확실성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돈을 쓴다는 건 불확실성을 끌어들이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구매를 나중에 후회하면? 이 선택이 재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면?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런 만약에는 실제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든요. 근거가 있든 없든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재앙화 사고예요. 작은 지출 하나를 전체 재정의 붕괴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옷을 사면 저축이 줄어들고 저축이 줄어들면 비상금이 부족해지고 비상금이 부족하면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없고 결국 파산하게 될 거야.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비약이지만 불안한 뇌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거든요. 한 번의 지출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파국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반면 저축은 통제감을 줍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갈 때마다 비상금이 쌓일 때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대비됐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충분한 비상자금, 완납된 청구서, 일상을 위한 더 큰 쿠션이 있다는 사실이 안심을 주는 겁니다. 지출이 주는 감정과는 비교도 안 되게요. 이 확실성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되더라도 안전망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당화할 수 없을 만큼 큰 돈더미를 보면서 평화를 느낍니다. 그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요. 흥미롭게도 이런 사람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신중한 거야. 계획적으로 사는 거지. 라고 말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합리성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확률을 계산하고 리스크와 보상을 따져서 결정을 내리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확률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불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쓰는 걸 죄책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죠. 이건 본인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에 보이는 가난과 결핍 때문이거든요. 월세 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차 고치느라 고생하는 사람들, 가족 부양하느라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본인이 돈을 쓴다는 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우린 그걸 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며 결핍의 두려움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그렇게 되고요. 본인을 위해 뭔가를 사면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럴 자격이 없는데 라고요. 이런 죄책감은 특히 사회적 불평등이 심한 곳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길거리에 노숙자가 있고 뉴스에서 매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SNS에서 친구들이 생활고를 호소하는 걸 보면서 본인의 소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이 돈으로 밥을 사 먹는 동안 누군가는 굶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생존자 죄책감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해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돈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굶주림도 없고 노숙자도 없고 모두가 편안하게 살 때까지요. 충분히 가졌는데도 본인을 위해 쓰는 게 잘못됐고 사치스럽고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 감정은 인색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단순한 현금 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책임감, 공정함, 타인에 대한 의무감이 엮여 있는 거죠. 쓰는 돈 한 푼 한 푼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자기 가치관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나는 좋은 걸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돈을 쓰는 건 본인이 가치 있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인데 그 전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같은 생각이 지출을 막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압박감은 자동화됩니다. 모든 돈을 꽉 쥐고 있는 게 마치 덜 가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번 돈을 즐기는 게 불가능해지고 저축만이 유일하게 옳은 선택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균형이 중요해집니다. 절대 쓰지 않는 것도 과소비만큼이나 건강하지 않거든요. 돈과의 건강한 관계는 평생 자신을 박탈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저축이 나를 보호하고 언제 저축이 조용히 나를 통제하는지 아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은퇴하기에 충분한 금액 이상을 이미 모았고 계산도 다 맞아떨어지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계속 은퇴를 미루고 또 미룹니다. 돈을 쓴다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그 돈이 정확히 이 목적을 위해 모은 건데도요. 이 두려움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겁니다. 재정 설계사가 아무리 숫자를 보여주며 충분합니다 라고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이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즐거움조차 완전히 피합니다. 일정이 허락하는데도 주말에 호텔을 예약하지 않습니다. 콘서트, 미술 수업, 요리 수업 같은 걸 해보고 싶어도 사치처럼 느껴져서 건너뜁니다. 식당에서 탄산음료 하나 주문하는 것, 오래 보고 싶었던 책 한 권 사는 것 같은 아주 작은 사치조차 불안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스스로를 부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적인 기쁨들을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정말 검소하게 살았어요. 외식은 거의 안 했고 옷은 세일할 때만 샀고 여행은 평생 두세 번 가봤습니다. 은퇴할 때쯤 그녀의 통장에는 상당한 금액이 쌓여 있었죠. 친구들은 이제 편하게 쓰면서 살아 라고 격려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가계부를 쓰며 지출을 통제했습니다. 75세가 되던 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그 돈을 쓸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는 걸요. 건강할 때 가보고 싶었던 곳들, 해보고 싶었던 것들 모두 이제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납니다. 두려움 때문에 빡빡하게 제한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들의 돈은 계획대로 늘어났습니다. 숫자는 더 쓸 수 있다고 말해줬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그럴 허락을 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가족들은 유산을 받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거죠. 이 돈으로 행복한 시간을 좀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돈을 쓸 때마다 불안이 올라온다면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추적해보세요. 어린 시절의 기억일 수도 있고 유전적 성향일 수도 있고 사회적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 다음은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기반으로요. 매달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생활비로 쓰고 얼마를 즐거움을 위해 쓸 건지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지출할 때 죄책감이 덜하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큰 돈을 쓰려고 하면 불안이 너무 커져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대신 매주 작은 사치를 하나씩 허락해보세요. 좋아하는 커피 한 잔, 새로운 책 한 권, 맛있는 디저트 하나, 이렇게 조금씩 뇌를 재훈련시키는 겁니다. 돈을 써도 괜찮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 라고 가르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지출도 편해질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정상담사와 심리상담사를 함께 만나면 효과가 더 크거든요. 재정상담사는 객관적인 숫자를 보여주며 당신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라고 확인시켜주고, 심리상담사는 돈에 대한 감정적 블록을 해결하는 걸 도와줍니다. 특히 인지행동치료는 돈에 대한 왜곡된 사고 패턴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성향을 보인다면 너무 아끼지 마 라고만 말하지 말고 함께 작은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영화 보러 가자고 초대하거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여행을 함께 계획하는 거죠. 혼자서는 허락하지 못하는 것들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결국 균형을 찾는다는 건 본인이 세운 계획을 믿는 겁니다. 저축은 중요하지만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거든요. 가장 큰 통장 잔고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으로 안정성과 자유를 만들면서 동시에 인생을 실제로 즐기는 거죠. 똑똑하게 저축하고 신중하게 지출하면 돈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더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사는 걸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기억하세요. 돈은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무분별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쓰라는 겁니다. 당신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즐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균형을 찾으세요. 그게 진짜 경제적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